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단편 소설 마지막 문장을 읽은 후 한 사람의 독자로서 제 내면이 문득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던 소설 앨리스 먼로의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문장을 먼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의 문장인데요. 오늘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딱한 마살레스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 그건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고, 그 음악은 선생님이 사는 저쪽 나라에서 보낸 코뮤니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앨리스 먼로 작품들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이 작가를 읽은 게 저는 2023년도로 비교적 최근에 읽었는데요. 그때의 제 기억을 잠깐 소환해 보면요. 표제작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라는 단편 소설집으로 이 작가를 처음 접하고는 아직 대표 작품인 이 작품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 작품집 맨 마지막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작품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약간 속된 말로 신봤다, 신봤다를 외치면서 한 손에는 책을 쥔 채 나머지 한 손으로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앨리스 먼로의 책을 닥치는 대로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구매 버튼을 눌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완전히 빠져들어 읽었고요. 그만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와중에 이 작가의 책을 다 읽지 않고 한 권은 몰래 남겨두었는데요. 디얼 라이프라는 이 작가의 마지막 작품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껴둔 것인데요. 미래의 어느 좋은 날에 읽고 싶어서 지연된 행복을 맛보고자 미뤄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에 이미 그 디얼 라이프라는 소설을 언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한 달 살기, 남프랑스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서 한 달 살기 그런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름다운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저 누군가 가져다 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냥 쉬어보는 게 제 꿈인데요. 그때 읽을 책으로 한 권을 몰래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이 앨리스 먼로의 작품 말고도 그때 읽으려고 아껴둔 책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요. 늘 곧 갈 수 있겠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편 소설집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왜 앞 목차에 단편 소설들 제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제가 좋았던 작품에 별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작품을 평가하는 행위는 아니고요. 당시 그 작품에 얼마나 닿았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알기 위해 표시해 두는 것인데요. 별 5개를 표기해 놓으면 그 책을 읽은 무렵에 제가 무척 좋았다는 뜻이고, 별이 없으면 그때의 제 수준으로는 와닿지 않았다는 정도로 제 나름의 표시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작품을 다시 읽을 때 그 표기가 많이 바뀌는 걸 발견하는데요. 물론 다시 읽어도 소감이 일치하는 작품들도 있는데 전에는 별이 없었던 작품에 나중에는 별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에 별이 많았던 작품에 이후에는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도 구별하기 위해서 읽는 날짜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회차가 끝나고 '이번 회차는 어떤 소설로 갈까?' 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좀 단편 소설로 가자.' 지난 회차에 돈키호테로 근대 소설의 원형을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현대 소설로 그중에서도 내가 비교적 최근에 좋아했던 작품으로 가자 하고 이 작품을 떠올렸는데요. 오늘 스크립트 쓰기 전에 책을 열어보니 세상에 이 작품에 별이 무려 7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5개가 제가 표시하는 감정의 최고치인데요. 그것을 초과해 7개를 그려 놓았던 것을 보면 당시 이 작품을 읽고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짐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문장의 기록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독서 경험을 위해 줄거리를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소설은 예외적으로 줄거리를 말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 작품의 주제에 닿는 일은 이 작품의 줄거리를 아는지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작품을 읽고 감동을 받는 데에도 줄거리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살짝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고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따라가는 나의 시점으로 시작되는데요. 피아노 선생님인 마살레스 선생님이 동네에서 음악회를 엽니다. 이 음악회는 초라하고 촌스럽고 어린 내가 보기에도 참 딱하게 보이는 음악회인데요. 왜냐하면 마살레스 선생님은 외모나 처지, 살아온 이력까지도 주변 사람들의 가여운 시선 안에 놓여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머니들도 우리들도 다들 마지못해 가주는 음악회인데요. 말이 음악회지 그래봐야 옆집 아줌마와 아이들 포함해서 10명 남짓합니다. 그런데도 마살레스 선생님은 이 음악회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도 되는 듯 우리들이 보기에 촌스럽기만 한 클래식한 차림을 하고 새벽 5시부터 샌드위치를 만드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이 음악회를 준비합니다. 드디어 음악회 날이 되어 파티가 열리는데요. 이날은 마살레스 선생님이 조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음악회가 시작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옵니다. 마살레스 선생님의 집 좁은 거실은 곧 웅성거리듯 어수선해지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이 보기에 또 어머니들이 보기에 낯설게 여겨질 만한 아이들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함께 오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 중 하나가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라는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라는 곡은 한 곡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곧 이 소설의 제목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작가의 예술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연주를 듣고 거실은 압도적인 침묵에 휩싸입니다. 모두 무언가에 닿아버린 것인데요. 앨리스 먼로는 이 순간을 음악이 스스로 제 자리를 찾아든다고 표현합니다. 오늘의 문장은 그 연장선에 있는 장면이자 작품의 마지막 문단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면 때문에 전부 표기하지 못했던 오늘의 문장을 이번에는 원문 그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윗부분에 CC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라고 마살레스 선생님이 대답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이가 없도록 당스데 옹브레 웨레스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붉은 벽돌집이 늘어선 무더운 거리를 빠져나오고 시내를 벗어나 마살레스 선생님과 이제 두 번 다시 못할, 앞으로 영영 못할 게 거의 확실한 선생님의 파티를 뒤로하고 집으로 차를 몰아가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딱한 마살레스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 분명코 하고도 남을 이 상황에. 그건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고 그 음악은 선생님이 사는 저쪽 나라에서 보낸 코뮤니케이기 때문이다. 소설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저는 낭독을 하면서도 또 한 번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 소설 속 문장들의 잔잔한 리듬을 따라가다가 이 마지막 장면에 닿을 때 너무도 큰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덧붙여 저는 예술의 대상은 과연 재능인가 아니면 예술이 존재하는 그 순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한 연주와 그 연주를 대하는 마살레스 선생님의 태도, 그리고 그녀가 사는 세계에서 우리는 진짜 예술의 한 자락을 보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저 마지막 한 문단에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진짜 예술을 통과하는 사람을 목격하는 감동, 숙연함, 저항할 수 없는 기꺼운 항복 같은 감정들이 응축되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제 감각은요, 해설로 얻어지는 감각은 결코 아니고요. 줄거리와 내용으로 얻어지는 감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편 소설의 특유한 배경 스케치 위에서만 올라오는 감각인데요. 작가가 일상의 작은 소품들과 그 소품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정밀하게 교차해가면서 소설의 도입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작품만이 가지는 소설적 바탕 위에서만 이 묵직한 질문이 감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앨리스 먼로는요, 예술을 높은 무대나 천재의 자리에서 묻지 않습니다. 현란한 기교로도 묻지 않고요. 가장 초라하고 딱해 보이는 장소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거나 낮게 보았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문장들을 통해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이 작품이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지점이자 이 작가만이 가지는 독보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단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런 특유의 재능이 날카롭게 빛나거든요. 음 이 앨리스 먼로의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면요. 이 작가의 진짜 마법은 느닷없는 폭발이 아니라 한 발 늦게 찾아오는 뒤늦은 인식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조금은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의 장면들이 마지막에 이르러 전혀 다른 의미로 정렬되고 재조명되는 것. 독자의 인식을 다시 쓰는 힘. 다시 말해 어떤 사건이나 내용이 부각되면서 독자가 직선적으로 주제에 닿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장면들을 뒤돌아보면서 주제에 닿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말 독특하고 놀라운데요. 다시 이 작품으로 돌아오면요. 이 작품에서도 독자는 내내 이야기가 진행되던 일상의 평범함 대신 마지막 장면에서 예술이라는 큰 주제를 들고 이 소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늘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이 소설가는 이토록 평범한 일상의 언어들과 장면들로 예술이라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의 독자로서 너무 잘 썼다. 정말 잘 썼다 하는 감탄과 함께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이 정말 좋고 누군가와 이 감탄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이 앨리스 먼로의 작품들을 계속 읽다 보면요. 또 다른 층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이 놓인 특유의 자리, 위치가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교육을 통해 자신이 속한 세계를 벗어나 다른 세계로 이동한 여성들입니다. 새로 진입한 지적인 세계와 자신의 촌스러운 출신 배경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묻는 여성적 자아 말입니다. 떠나온 세계에 대한 부채감, 새롭게 갈망하는 세계 속에서의 거리감, 그 계층 이동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따라붙는 듯한 수치심, 욕망, 죄책감 같은 것들이 그녀의 소설 전반에 조용히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작가 자신의 자리였는지까지는 제가 단정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녀의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자주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요. 작품마다 한 편 한 편 정말 날카롭고 세련된 균열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작가의 마지막 한 권을 아직도 아껴두고 있는지 조금은 아시겠지요? 그래도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한 예술가가 자신의 소설을 통해 예술을 향해 보낸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의 헌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라고 여겨진 자리에서도 예술이 춤출 수 있다는 이 소설의 예술관. 우리가 딱하다고 부르려던 사람들을 더 이상 딱하다고 부를 수 없게 만드는 예술의 힘에 대해 항복하면서 오늘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딱한 마살레스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 그건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고, 그 음악은 선생님이 사는 저쪽 나라에서 보낸 코뮤니케이기 때문이다.